이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네. 네. 경북 칠곡성주고령 이완영 의원입니다. 우리 세 분 전문가님 미리 자료도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이번 특위가 대한민국이 10대 경제 대국에 걸맞는 예산 편성 시스템의 개혁을 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우리 세 분은 정말 연구와 이런 이론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실무적으로 중앙부처에서 25년 경험하면서 예산 따로 다녀본 사람, 또 지난해는 국회에서 예결특위위원으로 활동해본 경험을 볼 때 정말 참 후진적이고 저희 우리 대한민국 예산 편성 시스템이 참 제가 보기엔 대한민국 공무원이 100이면 100 다 문제 있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추경에서도 뭐 해서 경기 진작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는 지금 현재 편성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 선진국 발돋움하기 힘들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부처에서 기재부 예산을 가져갑니다. 그거 안 깎이려고요. 실무자들이 온통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는 한 과에 한 10대명이 한 부처에 또 그 밑에 산하기관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예를 들어서 노동부라 하면 노동부 예산을 얼마나 많이 할 거며 산하기관까지 얼마나 할 거냐. 정말 우리가 공무원들이 쉽게 말해서 직자 붙어가지고 이거 안 따가면 안 됩니다. 늘어 붙어 있으면 줍니다. 소극적이면 그냥 날아갑니다. 작년에 제가 예결위 보면은 예결위원이지만 저는 크게 한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예결 소위 개수조정 소위 들어가서 그분들이 몇 분도 안 됩니다. 그분들이 대한민국 전체 예산을 다 주물러 가지고 우리가 이른바 국민들이 아는 쪽지 예산이나 해가지고 불합리하게 들어가고 실력 있는 국회의원은 더 들어가고 합리적인 사람들은 아무것도 해내지도 못하고 저는 이런 시스템을 경험을 하고 보면 예를 들어 오늘도 많이 이제 탑다운 방식이라든지 총량 배정인데 저는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이제 제로 베이스 예산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탑다운 방식도 우리 박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자, 그러면 기존의 양을 많이 갖고 있는 부처는 그대로 많이 갖고 있으려고 그럴 거고, 적게 가진 부처는 적게 가지고 있을 거다. 말씀드렸다시피 계속으로 따는 거는 쉽습니다. 근데 새로 딸락하면 기재부가 따르면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걸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부처마다 총량을 쉽게 말하 합리적으로만 준다면 그 안에서 부처에서 사업마다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정해진다면 저는 굉장히 선진적인 예산 편성 시스템이다. 이렇게 하면서 공무원도 해왔고, 저는 이 특위 와서도, 우리 예산전쟁 특위에서도 정말 근본적으로 개혁안을 내놔야만이 우리 특위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탑다운 방식 하면 여러 가지로 더 처음에 탑다운 방식의 총량을 정할 때 굉장히 문제가 많을 거예요. 그거 한 번만 잘 정해진다면은, 그럼 아까 뭐 유대현 의원님 질문에도 나왔습니다만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상설화가 되면은 예결위가 뭐 국회는 상설된 예결위에서 탑을 정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처마다 탑을 정해주고 기재부하고 탑을 정해주고 그렇게 해 나가는데 처음 저는 한번 제로 베이스에서 탑을 처음 정하는 게 매우 지난할 거다. 이것만 해결된다면은 근본적으로 개혁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참 의견을 혹시. 예, 그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환경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사실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은 그대로 가지고 인정해 주고 거기서 이제 조금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밀고 당기기를 하는 이러한 부분 가지고는 이제 지금 환경에 안 맞다라는 측면에서 전적으로 의원님 생각에 공감을 하고요. 이 제로 베이스를 뭐 매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매년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래서 중기 재정 계획을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국가재정 전략 배분 회의도 하는 건데 이것을 행정부에게만 맡겨놓을 수 있는 것이냐라고 봤을 때 분명히 그 나라 살림 지킴은
우리가 편성은 국가의 헌법적인 권한이 주어져 있지만 그 부분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헌법적인 권한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주어져 있다. 그러면 국회가 그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그 틀을 갖춰야 되는데 지금 현재와 같은 틀 속에서는 안 되니 이 부분을 전문적으로 그것을 전임으로 할 수 있는 이 상임위를 만들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공감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런 면에서 상임위가 전 아까 국회에서도 얘기를 특이하면서 정말 뭐 하는 사람인가. 그러고 계속 뭐 문제 제기했으면 굉장히 짧은 시간에 우리가 심의를 하다 보니까 정말 황당하다는 생각을 많이 작년 한 해 동안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제에 정말 상설화를 통하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품목별 예산 편성 제도 우리 대한민국 이거를 저는 근본적으로 바꿔 나가지 않으면은 맨날 부처하고 기재부 힘만 권한만 갖고 공노라 판노라 소리 이제 끝날 때가 됐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끝으로 시간이 많아요. 우리 김유창 교수님이 아까 그 소득공제 얘기하시면서 고소득자에 대한 공제가 조금 혜택이 오히려 있다 이런 말씀 주셨죠, 그죠? 예. 저는 이게 우선 근로자하고 사업주 뭐 이렇게 비교하면 근로자들은 항상 투명한 소득원에 대해서 많이 부담을 한다. 그래서 1억 연봉이면은 6,300만 원이다. 내 순소득은. 뭐 이런 얘기도 해요. 하는데 저는 그게 김 교수님 말씀이 맞다면은 우리가 공제 제도를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공제를 줄여주고 저소득자는 공제를 그대로 두고 예를 들면 이 차등적으로 공제 제도를 만들 수도 있겠다라는 제가 그 정책적으로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게 또 혹시 또 우리가 있는 건지 그런 제도도 설계가 가능할 수 있는 건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진짜 뭐 보험 같은 거 많이 들면 돈 있는 사람이 많이 드는 거 공제가 많거든요. 인정을 저도 하는데 좀 그러면 차등화해서 공제 제도를 만든다면은 저소득자는 혜택을 주고 고소득자는 이제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네, 뭐 제가 생각하건대는 그 차등화라고 꼭 이름을 안 붙여도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료비 공제 같은 거가 이제 그 총 소득의 3% 이상 지출하는 의료비에서 이제 의료비만 공제가 되는 그런 공제 시스템을 현재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특별 공제에 해당하는 교육비와 또 보험료 공제에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소득의 8% 이상 지출하는 교육비에 대해서만 공제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뭐 전혀 그 헌법이라든지 이런 법적인 위반의 소지는 전혀 없이 실제로 상당히 그 고소득 계층이 향유하고 있는 그 감면을 줄일 수 있는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